자, 개념은 이제 잡았죠? 기말 결산 시에 이제 내가 기억력을 되살려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딱 좋은데. 괜찮아? 자, 기말 결산 시 미지급 뭐 급여가 됐든 뭐 미지급 임차료 요 계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결산 시에는. 자, 결산 때에는 급여를 아직 안 줬거나 임차료를 아직 안 줬을 때 수정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라. 이걸 안 했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지급 급여나 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어지러워지죠. 간단한 거예요. 자, 미지급은 뭐예요? 미지급 급여는 뭐야? 미지급 급여가 뭐예요? 그건 아시네. 그럼 끝났잖아. 그럼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40이고 자본이 60원이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미지급 급여를 안 했다.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야? 부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채가 만약에 미지급 급여가 10원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자, 미지급 급여를 했더라면 얘가 얼마가 될 건데? 지금 미지급 급여가 10원 발생했어요. 10원. 근데 이거를 계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부채를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요? 50원이 돼야 되는데 부채를 적게 했잖아. 그러면 부채를 적게 했으면 뭐가 커졌을까? 자본이 커졌잖아요. 그럼 자본의 크기는 뭐의 크기와 같다? 이익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했으면, 자,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 얘가 50이 되고 얘가 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를 적게 해서 얘가 커졌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됐다? 과대계상된 거다. 이런 얘기라. 결론이 아주 쉬운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산을 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산을 크게 했으면. 또 고민스러워지네. 자, 얘가 30원이고 얘가 7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익의 크기는 무조건 자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크게 했대. 자산을 크게 했다. 그럼 자산을 크게 했다는 거는 자본이 커져 있다. 이익이 커져 있다 이 소리지. 또 자산을 적게 했다면 자본이 적어지니까 이익도 적다. 다음, 부채를 크게 했다면, 부채를 크게 했으면 자본은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익도 적어져 있다 이 소리지. 또, 자, 부채를 적게 했다면 자본은 커져 있으니까 이익이 과대계상된 거다 이 소리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자, IS 측면에서 보면 비용하고 수익이라.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60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40원이잖아. 그럼 비용을 크게 하면 이익은 적어지고, 수익을 크게 하면 이익은 커지죠. 수익을 적게 하면 이익은 적어져. 이해하셨어? 그러면 지금 급여의 미지급분을 계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비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시 급여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있다? 적어져 있지. 비용이 적어져 있으면 이익은 커져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정답, 수익이 과대계상되었다. 그게 정답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자꾸 응용해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한 문제 팁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제는 그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하루 문제 매일 카페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도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배웠던 문제를 하루 한 문제를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문제 볼까? 1번 미수 수익을 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 7페이지예요. 뭐예요? 미수 수익이 뭘까?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못 받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미수 수익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자, 미수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선수 수익은 뭘까? 아직 수익이 아닌데 먼저 받은 거죠. 자, 수익이 아닌데 먼저 회수를 한 게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비용은 미지급 비용하고 또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선급 비용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이 소리겠죠. 자,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직 아닌데 먼저 지급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자, 문제에서 뭐 미수 수익을 바르게 설명한 거, 선급 비용을 바르게 설명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 주식회사 경기는 영업 개시 1000년도이며 수정전 시산표의 소모품비 계정에는 12만 4천 원으로 차변에 기입되어 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가 뭘 설명하는지를 알아야만 답을 딱 찾아내죠. 자,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랬어요. 수정전 시산표는 뭐야? 결산하기 전이다, 후다? 전이다. 그런데 뭘로 해놨대요? 소모품 B로 해놨대. 그럼 우리 회사는 비용 처리하는 회사다. 자, 비용 처리를 얼마 해놨어요? 12만 4천 원 해놨어.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12만 4천 원, 현금 12만 4천 원 이렇게 놓은 거죠. 오케이. 자, 기말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 잔액이 3만 6천 원이다. 그러면 소모품에 대한 적절한 수정 분계를 한대요. 그럼 적절한 수정 분계를 해봐. 그럼 뭐예요? 자, 결산 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면 여기는 소모품으로 남아야지. 자, 소모품 얼마? 3만 6천 원. 그러면 3만 6천 원은 비용이 아니네. 그러면 소모품비 얼마? 3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했던 회사가 요 수정 분계를 했더라면, 자, 이로 인한 영향으로 적당한 거. 자, 1번.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그럴까? 자, 봐요. 비용이 줄었잖아. 비용이 줄면 이익은 늘어나겠지. 1번 그래서 아웃이에요. 순이익에 왜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순이익은 자산이 커져도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은 또 어려워진다. 아까 재무상태표를 얼른 생각하면 되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은 커져요.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은 적어져.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줄어들어. 부채가 적으면 이익은 커진다. 오케이. 자, 2번. 3만 6천 원만큼 자산 계정에 차변 기입하고 소모품비 계정에 대변 기입한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6천 원만큼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자, 소모품비 3만 6천 원 대변에 기록한다. 3번. 자산이 12만 4천 원만큼 감소한다? 아니죠. 자산이 3만 6천 원만큼 증가한다. 4번. 비용이 8만 8천 원 증가해? 아니죠. 비용은 3만 6천 원만큼 감소되겠지. 자, 정답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면 자,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시험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요. 주식회사 경기는 영업 개시 1000년도이며 수정전 시산표의 소모품 계정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때는 소모품이 얼마? 12만 4천 원. 현금 12만 4천 원 이렇게 났겠죠? 자, 그랬는데 자, 결산 시에 소모품 잔액이 3만 6천 원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소모품비 얼마? 자, 다시 지금 남아있는 소모품이 3만 6천 원이래요. 12만 4천 원 중에서 3만 6천 원은 8만 8천 원인가? 8만 8천 원만큼 소모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썼잖아요, 소모품이. 그리고 쓴 만큼 비용으로 8만 8천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겠네. 그러면은. 자, 그래서 답이
그거 하나 바뀌는에 따라서 아까는 답이 2번인데 요걸 바꾸게 되면 4번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문제가. 자, 3번은 지난주에 했죠? 자, 3번은 지난주에 했고. 자, 4번. 다음의 자료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 중에서 잘못된 것이다. 자, 이제 한번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런 표 어디서 한번 들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표를? 정산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산표에는 자, 계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뭐가 나와요? 수정 분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수정 분계를 하고, 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다시 IS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정 분계. 요게 이제 시산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럼 제일 먼저 임차료예요. 임차료가 얼마야? 시산표에는 42만 원이 자, 손익계산서에 얼마로 갔어요? 30만 원 이렇게 왔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산 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죠. 자, 결국 임차료는 어떻게 됐을까? 늘었나 줄었나? 시산표는 결산 전이에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결산한 후고, 그러면 임차료가 얼마가 된 거야? 42만 원이 3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임차료가 어떻게 됐어? 12만 원? 줄었어요. 그러면 임차료 어디다 쓸까? 차변에 써야 돼? 대변에 써야 돼? 대변에. 대변에 임차료 얼마? 12만 원. 그럼 왜 임차료를 왜 줄였을까?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용은 둘 중에 하나야. 먼저 줬거나 아직 안 줬거나. 그러면 자, 비용을 줄인 이유는 먼저 준 거예요? 아직 안 준 거야? 먼저 줬네. 그럼 여기다가 선급 임차료 12만 원 이래 버리면 끝난 거다 이거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수정 분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선급 임차료를 12만 원 만들면서 임차료 대변에 12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그러면 42만 원이 12만 원이 줄어서 30만 원 이렇게 가고, 자,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12만 원 이렇게 가더라 이 소리지. 그래서 자, 1번 분계. 자, 차변에 선급 임차료 12, 임차료 12 맞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은 90만 원이 다시 얼마가 됐어요? 70만 원이 됐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자,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이자 비용이 얼마 줄어?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비용인데 차변이 비어 있으니까 뭐야? 선급이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봐. 비용은요. 비용은 선급 아니면 미지급이라. 그럼 차변이 비었으니까 선급이고 대변이 빌 수도 있다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럼 차변에 선급 이자 20, 이자 비용 20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자 비용 90인데 손익계산서에 120으로 나타나 있더라. 이 소리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자 비용이 3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자, 비용이 차변에 왔네. 대변이 비었지. 그럼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러죠. 대변에는 미지급 이자 30 이렇게 쓰면 된다. 이 소리지.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소모품 B로 나왔네.
소모품 B가 25만 원인데 자, 수정 후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 B가 얼마 나타났다? 8만 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판단합니다. 자, 소모품 B가 어떻게 됐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 그러니까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소모품 B 얼마? 17만 원이 줄었지? 그럼 차변은? 그렇지. 소모품 B의 상대 계정은 소모품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셨지 이제? 자,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모품 B, 자, 25만 원. 자, 그게 이제, 소모품으로 나올 수가 있지. 소모품. 소모품이 25만 원. 그랬는데 차변에 8만 원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 25만 원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가 8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대변에다가 소모품 얼마? 17만 원. 차변은? 오케이. 차변에는 소모품 B 17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임대료네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55만 원. 55만 원의 임대료가 손익계산서에는 얼마로 갔다? 80으로 갔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줄까요? 임대료가 어떻게 됐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임대료 차변했을까? 대변했을까? 대변했어야죠. 임대료 얼마 늘어났다? 25만 원. 그럼 이제 차변이 변네. 자, 임대료는 뭐예요? 수익이지. 수익은 둘 중에 하나. 미수 아니면 선수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가 비었다? 차변이 비었으니까 미수 임대료 이렇게 되겠죠. 미수 임대료가 25만 원. 자, 4번 맞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자,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55만 원이 여기에는 5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임대료가 줄었으니까 차변에 임대료 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대변이 비었지? 그러면 그때는 선수 임대료 5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자 수익이 얼마 있나? 50. 지금 금방 한 거네. 자, 얘가 얼마가 됐어요? 4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줄었네. 그럼 이자 수익을 어디에 쓸까요? 차변에 써야죠. 자, 차변에 이자 수익 얼마? 5만 원. 대변에는? 오케이. 선수이자 5만 원. 이래 버리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항상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5번도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6번도 지난번에 했었고. 자, 7번. 기초의 소모품의 잔액은 3만 원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만 원은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 실사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만 원이라면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기초의 소모품이 3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기중에 소모품을 얼마 구입했어? 10만 원을 구입해서 전액 비용 처리했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2만 원 남았대. 그럼 얼마를 더 쓴 걸까?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보세요. 아, 우리 회사가 기초의 소모품이 얼마 있었다? 3만 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중에 10만 원을 구입해서 전액 비용 처리했대. 그러면 자, 소모품비가 얼마? 10만 원은 사용했단 말이에요. 소모품 10만 원. 됐죠? 자, 그리고 났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10만 원에 구입한 건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 이제. 그랬는데도 남아있는 게 얼마 있대? 2만 원. 그럼 여기 3만 원 중에서 얼마를 더 쓴 거야?
10,000원을 더 쓴 거 아니냐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차변에 뭐야? 소모품 B 10,000원, 대변에는 소모품 10,000원 이래 버리면 끝난다. 이해가 되셨죠? 8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2월 말일 날 다음과 같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 기초와 기말에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의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X1년도 소모품의 순구입액은 얼마겠느냐? 자, 이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비용 처리해도 되지만. 자, 여기 보면 소모품이 기초에 얼마 있었대? 자, 그럼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기초에 10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사, 이건 구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써, 사용하는 건 일로 가겠죠. 남아있는 기말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다시. 자, 우리 회사의 소모품은 기초에 10만 원, 기말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에 소모품이 10만 원 있었고 이번에 구입 얼마인지 모르지만 구입을 했고 사용하고 남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게 나와 있어요? 사용한 게 나와 있어? 사용한 게 나와 있잖아. 얼마 사용했대? 자, 18만 원을 사용했대요. 그럼 이번에 얼마 구입했을까? 28만 원을 구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8만 원을 사온 거야. 그럼 38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썼어요? 18만 원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20. 이렇게 해서 딱딱 들어맞게 돼 있다. 이 소리지. 개념 대충 잡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루 한 문제는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응용 문제냐, 내가 미리 아까 설명을 했던 건데 미리 도와주면 그래요. 자, 수정 전에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 자, 그랬는데 자, 선급 비용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수 수익이 10만 원이라면 자, 요거를 수정하게 되면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잘 하면 되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수정하기 전에 30만 원 이익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급 비용이 생겼대.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가 아까 힌트를 줬구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하면 돼? 재무상태표 생각하라니까요.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40이야. 자본이 60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산이 110이 되면 이익은 7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10원 늘어날 거지. 자본이 70이 되니까. 자본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봐.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30만 원인데 선급 비용이 생겼대요. 그럼 선급 비용은 뭐야?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늘어나.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죠. 자, 미수 수익은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늘어난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20만 원 이익이 늘어나서 50. 거기서 5만 원 주니까 정확한 순이익은 45만 원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3일 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거에 연습을 또 좀 하시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계는 제일 중요한 게 원리이해지.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워집니까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머릿속에 이 재무상태표의 흐름, 그 다음에 IS의 흐름, 요것만 딱 집어넣고 연습하시면 그러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상품 매매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상품이 어려운 것을 조금 미리 배워두자. 그러면 기본서에 가서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상품 매매의 회계 처리. 그래서 이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제조기업하고 상기업하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상기업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제조기업의 회계는 우리 시험문제 40문제 중에서 8개. 원가회계. 그리고 나머지 32문제는 상기업의 회계 처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그러면 상기업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상기업은 뭘로 돈을 버나? 삼성전자는 제조기업이에요. 그럼 제조기업이지만 제조기업도 결국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만들어서 판다, 제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자기가 사온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이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기업은 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발생해야 그로 인해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빼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의 회계 처리에 이게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된다. 자, 먼저 상품의 회계 처리에는 먼저 단일 상품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할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을 하나의 단일 상품 계정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분할해서 분할 상품 계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상품에서는 다시 두 가지 분기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총기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을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3분법, 네 개로 나누면 4분법, 5개로 나누면 5분법, 9개로 나누면 9분법. 이건 얼마든지 뭐 8분법도 되고 7분법도 되고 이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 다 필요 없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는 3분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사와요. 사오면은 우리 어떻게 회계해요? 회계 처리해봐. 상품을 사왔습니다. 분기해봐요. 차변에 상품 100원, 현금으로 사왔다 1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상품을 50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현금.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와서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 그게 단일 상품. 그러니까 단일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품이라는 계정 하나를 가지고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으로 가겠다. 왜요? 상품은 자산이잖아. 자산이니까 사오면 자산의 증가, 차변. 자, 팔면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썼다 이거지. 자, 그게 바로 단일 상품이에요. 근데 3분법은 분할한다라는 얘기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즉, 사오는 상품 있잖아요. 내가 사왔어. 사오면 얘를 매입. 사오면은 매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오면 매입, 팔면 매출. 그러면 자, 100원어치 사다가 50원어치 팔았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가 남아있어? 50원 남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 자, 내가 기초에 100원에 이제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00원어치의 상품을 사다가 1년 동안에 70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기말에 상품이 어떻게 돼 있을까? 30원이 남아있죠. 그럼 남아있는 상품은 어떻게 해? 다 불질러 버릴까? 결산인데 기분이라고? 불체? 어떻게 해요? 다음 기로 넘길 거겠지? 그래서 그걸 넘긴다 그래서 2월 상품 또는 그냥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법에서는 계정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3개. 자, 매입 계정, 또 매출 계정, 그 다음에 상품 계정, 또는 2월 하는 거다. 그래서 2월 상품 계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3분법 이렇게 얘기하죠. 4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2월 되는 상품, 매입하는 상품, 매출하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는 놈이 얼마짜리인지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파는 놈의 값, 그걸 뭐라고 할까? 매출원가. 우리가 파는 물건의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2월 상품 계정, 매입 계정, 매출 계정, 매출원가 계정 이렇게 4개를 만들면 그때는 4분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4분법서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론 우리는 3분법까지만 잘 이해하기로 하자. 자, 그럼 이제 분기법하고 총기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기록하는 거예요. 상품을 100원 현금으로 사왔단 말이죠. 4월 1일 날. 그랬다가 6월 2일 날, 자, 저 중에서 40원어치를 70원에 팔았어요. 이익을 보고 팔았다 이거지. 자,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없어지겠지. 자, 얼마짜리가 없어졌어? 4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7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받네요. 상품 매출 이익 얼마? 30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분기법이에요. 즉 분기라는 것은 나누어 기록한다 이런 뜻이라. 그럼 뭐하고 뭐를 나눴어? 원가하고 이익을 나눠서 기록을 했죠. 그거를 우리는 분기법. 그러면 자, 똑같은 회사가 단일 상품으로 가는데 총기법을 한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품 100원을 현금으로 사왔다 이 소리라. 그럼 6월 2일 날, 자, 얼마를 팔았어요? 4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70원에 팔았어요. 그럼 현금이 얼마 들어와? 70원 들어왔지? 상품은 얼마가 나왔어? 70원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총기라는 것은 퉁쳐서 기록한다. 분기. 원가와 이익을 나누어 기록한다. 분기. 자, 원가와 이익을 퉁쳐서 총으로 기록한다. 총기. 이해하셨죠? 어느 게 쉬워요? 총기법이 쉽지.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익이 얼마야? 그러면 나 몰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분기법은 자기가 얼마에 사왔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를 즉석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와 이익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총기법의 문제점. 편하죠. 총기법은 그냥 팔았으면 파는 대로 기록하는데 그때는 이제 뭘 계산하기가 좀 그지 같아요. 이익을 계산하기가 그지 같다. 그런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익 계산하기도 쉽더라 이 소리지. 자, 그러면은 실무에서는 분기법이 좋겠어요? 총기법이 좋겠어요? 왜요? 일일이 총기법은 뭐야? 이익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자, 이익을 바로바로 알려면 분기법이 좋겠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합니다. 고가의 가구점이에요. 그럼 고가의 가구점에서 자, 우리가 또는 뭐 금은방이야. 그럼 자기가 사온 거 원가 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저 가구점이야. 장롱이 있고요. 책상이 있어요. 그럼 장롱 사온 값에다가 꼬리표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소파에다가 꼬리표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 손님이 집에 가면 야, 이거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뭐가 좋을까? 분기법이 좋은 거지. 근데 자, 예를 들어서요. 강원도에서 한 가마에 그러니까 100개가 들어있는 감자를 이거를 10,000원어치 사왔다고. 100개 들이 감자를 10,000원에 사왔다.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를 팔았느냐? 4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자, 원가 계산 어떻게 될까? 얼마가 나간 거예요? 응? 100개를 10,000원에 사왔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40개를 팔았다고 6,000원에 얼마 벌었어요? 2,000원. 맞아요? 2,000원 벌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2,000원 벌었다. 40개를 2,000원 벌었다. 6,000원이 팔은 거야. 그럼 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이? 그 참 산수들 안 배웠나? 100개가 들어있는 감자 한 통을 사가지고 10,000원에 사와서 그 중에서 40개를 6,000원에 팔았다니까요.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고 놀려요. 야, 저것도 계산 못하냐? 그럼 놀린다니까 지금. 얼마예요? 2,000원 벌었다? 맞습니까? 아니신 분. 2,000원 아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 나. 뭐가 2,000원입니까? 거짓말도 잘해. 아니, 생각해봐. 어떻게 100개 감자가 똑같이 생기나? 요만한 놈도 있고, 요만한 놈도 있고, 이따만한 것도 있는데? 그걸 전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벌었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다 팔아봐야 알지.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는 총기법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왜?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구분할 거? 이익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익 찾는 법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회사를 보면 상품 계정을 그려봐요. 기초에 없었어요. 1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원이 나갔어요. 그럼 기말에 차기 이율은 얼마가 돼? 60원이 되겠지. 60원이 되면서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 30원 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총기법으로 하는 회사는 이익을 어떻게 구분할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 계정을 그립니다. 그러면 얼마 있었어? 100원 있었잖아요. 100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나갔어요? 70원 나갔잖아. 그럼 이익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아니, 30원 어떻게 하셨어? 이건 이 원가가 40원짜리를 70원에 팔았다 그래서 아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7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0원, 70원. 그쵸? 이익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안 생긴다고. 요건 사온 거예요, 원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판값이지. 이거 매가지. 매가. 그러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기말 상품을 씌워보면 된다고. 창고에 가서 얼마 남아있는지 씌워보시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아있을까? 이거 보세요. 이 회사 기말 재고조사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얘가 창고에 가서 결산한 기말에 가서 야, 내 재고조사 한번 해봐요. 가서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 남아있나? 얼마 남아있지? 60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60원. 60원 남아있죠? 자, 개수로 했나? 좋아. 하여튼 60원이라고 하자고 그냥.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회사도 총기법으로 팔았을 때는 매가로 기록을 하고 결산할 때 기말 재고를 가서 실측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아있을까? 도대체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가. 다시 이 회사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얘는 100원에 사가지고 40원짜리를 팔았어. 남아있는 상품은 60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얘가 7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30원 생긴 거라.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원가를 기록 안 하고 사온 값은 원가로 기록을 하지만 팔은 값은 매가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 창고에 가서 얼마 남아있는가 상품을 카운트 하라니까 60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하고 같은 회사니까. 그럼 60원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그럼 뭘 찾을 수 있을까? 차변에는 사온 값 100원, 대변에는 팔은 값과 남아있는 값 더하면 얼마가 돼? 130원 차이가 똑같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 어차피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이건 똑같은 거라고 6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말이 똑같으니까 얘는 원가로 기록한 거고 얘는 원가와 파른 값으로 적었으니까 파른 값과 원가의 차이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지. 그러면 분기법으로 해도 되고 총기법으로 해도 되죠. 어느 게 더 편할까? 총기법이 더 편하다 이 소리예요. 왜? 물건이 나갈 때마다 일일이 원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언제만 하면 돼? 결산 시 뭐만 하면 돼요? 재고 조사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 그런 이유로 자 분기법도 좋고 총기법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배우냐? 왜 그러면 하나만 하지 두 가지 배우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감자를 사다가 그거를 파느냐 아니면 소파를 사다가 파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적정한 방법으로 이 상품에 기장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상분법은 왜 필요하냐? 상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만약에 총기법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기법으로 기록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상품 계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에는 자 기초 상품도 있을 거고 사온놈도 있겠지. 사온놈은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른 놈도 있잖아. 매출한 거.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사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생기지. 반품. 이걸 환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0원에 매입을 했다가 상대방이 깎아달래. 그럼 뭐 해줘요? 애누리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0원에 매입했다가 되돌려 보내면 반대편에서 해야 된다고요. 100원 매입했는데 10원을 깎고 했다 그러면 90원 매입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0원에 매입했다가 5원을 애누리 해줬어요. 그럼 95원에 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편에 기록이 된다고. 그 다음에 자 200원에 매출을 했는데 자 되돌아왔어요. 그 중에서 20원어치가 되돌아왔어. 또 자 200원에 팔았는데 10원만 깎아달래. 애누리 해달래. 이런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매입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매입 발생하고 매출도 발생합니다. 자 계속해서 발생해. 그래가지고 이거 1년 내내 이 상품을 쫙 기록하게 됐어 이제. 그런데 경영진은 필요한 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이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회사의 순매입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총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 100원에 매입했다가 반품된 그 비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 상품 계정 하나에다 죄다 다 써버리면은 1년 동안에 수천 개의 거래가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애누리가 얼마고 환출이 얼마고 이런 걸 기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얘를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세 개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2월 되는 상품, 그 다음에 매입에 관련된 매입, 파는 거와 관련이 된 매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 보면 자 여기 기초는 여기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기초. 그 다음 매입은 일로 기록이 되지. 매입. 그 다음 매입 200원. 그 다음 매출은 열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매출 200원. 그 다음에 환출이나 애누리는 환출은 매입의 반대고 매입 애누리는 매입의 반대니까 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환입은 일로 기록되고 애누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렇게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경영자가 물어봤어요. 이달의 총 매입액이 얼마요? 그러면 얼마예요? 총 매입액 300원 딱 나오잖아. 한쪽은 매입한 것만 기록을 했으니까 300원 매입했다. 되돌려 보내거나 깎아준 거는 15원. 아 그러면 순 매입액은 285원 알 수 있지? 자 우리가 총 매출한 건 얼마? 200원. 되돌아오거나 깎아준 거는 30원. 그러면 순수하게 매출한 거는 170원. 그러면 자 훨씬 더 간편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 이게 기업이 규모가 적다면
단일 상품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어떤 게 좋겠어요? 상품 계정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아시겠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회계 처리는 3분법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에는 3분법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 이 주관사 시험 역사 이래 3분법이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친놈들이지. 근데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나올 거고. 근데 사실은 안 나와도 좋아요. 안 나와도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거를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단어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나면 상품은 그냥 거저 죽는 거예요. 아주 쉬워. 물어보는 게 딱딱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거니까 요 어떤 다음 주까지 해서 상품 재고자산만 완벽하게 끝내도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재고자산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원가 얘기가 8문제 나오는데 이따만한 분량에서 8문제 나오는 거고 이건 요따만한 거에서 5문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자, 잠 좀 깼다가 또 시작하자고요. 근데 자 계속해서 우리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하여튼 좀 좋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사실은 뭐 조는 분이 나쁜가? 졸게 만든 내가 나쁜 놈이지. 네? 항상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자 쉬었다 가자고.